니네 마치라고. 근데 우리 학원 부원장님도 이제 부원장님한테 가서 수업을 듣게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부득이하게 거기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부원장님이 대치동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때 설명했지만 되게 예쁘고 젊으시고 애들이랑 소통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쌤은 잊지만 말고 잘 보다 오세요. 그래서 시간표가 우리 반 애들이 많은 애들이 여기 남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네 학교가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다른 학교 홈페이지도 다 들어가서 확인해 본 거긴 한데 혹시 바뀔 수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하고 일단 신사고를 쓰는 학교가 어디냐면 동탄, 테마, 그 다음에 이산, 창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신사고를 쓰는 학교들이 이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지? 반송하고 신사고가 여기에요. 반송은 왜 그러냐면 반송은 이상한 교과서를 쓰거든요. 디귿, 이응? 근데 반송은 또 특징이 교과서로 잘 안 나와. 다른 작품을 많이 하고 모의고사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도 나쁠 게 없어요. 왜냐면 다른 학교들도 이산이나 동탄이나 이런 데도 요즘에는 추세가 모의고사랑 외부 작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반에서 이동해야 되는 친구는 예당은 오전으로 갑니다. 토요일 오전. 대신 예당은 이제 거의 예당 중심 반이 만들어진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오후 반이 아무래도 인원이 적은 애들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친구들 근데 이게 병점이 오전으로 갈지 그게 아직 미정이긴 한데 병점을 또 오전으로 보내는 이유는 예당의 단점이 예당이 처음에는 교과서 위주로만 하다가 갑자기 2학기 가면은 모의고사 들어오고 막 이렇게 바뀌어요. 확 내년은 어떨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당 애들은 사실 학교 공부는 별로 할 게 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차라리 병점 애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좀 빡시게 하는 게 예당 나중에 2학기 때 1등급 받는 1, 2등급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때문에 그렇게 짜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교과서가 거의 없긴 없다. 동중하고 정연 이 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 미래인이 있구나. 이 친구들은 이제 오후반 토요일 오후반 근데 거기는 또 대신 소수 인원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짜질 것 같아요. 이거는 확정이 되면은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심각하지 왜 이렇게? 얘들아 대입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끝나고 나면 바로 기말고사 준비해서 학기 중에는 내신을 가고 내신만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시험 기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시험 기간 예를 들면 4월 중순이니까 4월 중순쯤에는 4월에 들어가서는 이제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거고 그 전에는 그 학교에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 여러 가지 소설도 다 같이 듣고 시도 다 같이 듣고 문법은 공통이니까 뭐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작품을 여러 개로 경험을 해보셔야지 여러분이 이미 뭐 확인 어디 가서든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추세가 외부 작품이 그냥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외부 작품 처음 보는 작품하고 비교하는 문제들도 잘 나오고 그래서 그거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안 꺼지지? 고장나서 계속 켜져 있었던 건가? 계속 켜져 있어. 아 어떡하지? 좀 더워질 텐데. 꺼진 건데. 그래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선생님 따로 질문하세요. 딱 고르고. 아무 친구 있나? 경모 왔니? 경모가 안 보이네 저는. 경모 지가 많았는데 이상하네. 나연이 왔고 나은이는 집에서 듣고 보빈이 왔니? 수준이 집 가지고 이진이 왔고 수빈이 집에서 듣고 지환이 왔고 주연이 있지? 주연이 안 있지? 지호 왜 이러지? 지환이 왔고 희연이 왔고 윤재 왔고
하늘이 집에서 있고, 연우 왔고, 찬민이 왔고, 민준이 왔고, 은영이 왔고. 3명 나왔네. 경모, 주연이, 지우. 일단 그냥 시작할게요. 자, 우리 뭐 할 거냐면 오늘은 고전 3문을 많이 나갈 거예요. 근데 고전 3문이 여러분 얘는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사실 원문에 가깝지 않게 나왔어요. 이 교재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에 출제되진 않아요. 사실 얘네가. 알겠죠? 그래서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대신 뭘 해야 되냐면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어떤 흐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는 거라서 좀 빠르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얘네가 지금 어차피 이걸 해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장르들이 있구나, 어떤 장르적 특징들이 있구나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할 거냐면 뒤에 가보시면 고전 3문 파트가 있어요. 바리공주부터 가보겠습니다. 바리공주 그 밑에 쪽에 보면 선생님이 원래 이것도 프린트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고1 아마 겨울방학쯤에 고2 문학 준비하면서 다 자세히 할 것 같고 고1에서는 사실 문학작품을 많이 다루지도 않아. 그래서 교과서 자체에도 별로 문학작품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출제를 할 때 문학이나 문법에서 내는 걸 선생님들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외부 지문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계신 것들 자, 차근히 다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3문은 외부 작품 잘 안 나와요. 3문은 내일 게 없잖아 솔직히. 외부 작품은 시에서 거의 나오고 3문은 교과서에 있는 거에서 다른 외부 작품이 나온다 해도 시와 연결하거나 다른 장르 뭐 그거에 관련된 희곡이나 뭐 관련 작품을 조금 뒤에 학습활동 같은 데서 다루잖아요. 그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3문 문학의 흐름을 보자 그러면 설화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설화 배운 거 기억나요? 설화. 설화라는 건 서설자,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는 이야기고 이거 안 배웠죠? 안 배웠죠? 자, 자연 집단적으로 발생했고 민중들의 삶과 사상이 반영된 우리 민족의 고유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신화는 말 그대로 신적 존재의 탄생과 활동에 관한 이야기니까 당구의 신화, 동명왕 신화, 주몽 신화예요 이거. 이 2개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배우십니다. 당연히 내용이 뭐냐면 우리 민족의 어떤 우수성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 우수성이라든가 아니면 동명왕 같은 우리나라를 세운 분이 위대한 분이어야 자부심을 줄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왕조 성립의 정당성을 부여시켰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분들로 막 신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고 전설민담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전설민담은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고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항상 이 전설의 특징은 구체적 증거물이 있다는 것과 구체적 시간과 공간이 나와요. 무슨 왕, 무슨 지역, 경상북도 무슨 군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걔네들은 전설. 민담은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할머니가 이렇게 자기 전에 들려주는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 됐죠? 자, 이 아이는 바리공주라는 내용이에요. 자, 최우선 선정 이유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한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그 해설집 있죠, 해설집. 이 뒤에 해설집이 요거를 활용을 하시는데 당연히 뭐 문제 풀기 전에 보라는 게 아니에요. 채점하고 나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하실 때 이거 가지고 공부하세요. 왜냐면 여기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 우리도 오늘 필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요거 보면서 그냥 설명할 거예요. 뒤에 펴놓으시고 같이. 답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위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 신화 서사무가 이거 합니다. 바리공주는 죽은 이의 혼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는 굿에서 구현되는 서사무가이다. 그래서 우리 고전 시가 배울 때 시작 자체가 기억나시죠? 종합예술행위였다. 사람들이 어떤 기원하는 어떤 의식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여기도 비슷한 거죠. 무신의 내력을 풀이한 무속신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하, 재생, 효행설화가 혼합된 점, 그리고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서사문학의 근간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 기하는 뭐냐면 아이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버려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근데 버려진 다음에 끝나면 얘기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재생, 반드시 다시 사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사는 얘기,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비현실적이죠 굉장히. 그 다음에 효를 강조했던 문화답게 효행설화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 영웅일대기의 구조가 있다. 줄거리 파악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전을 공부할 때는 그 장르의 특징, 형식성 특징, 내용상 특징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고 왜 그러냐면 출제자 자체가
서사문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학이 문제를 내게 되고 두 번째는 당연히 여기 뭐예요? 이 장르의 특징을 물어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 장르적 특성을 가리키고 있는가, 어떤 부분이 그런 장르적 특성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확인하시면서 가겠습니다. 태종국의 대왕마마는 아들을 기대했는데 일곱째 공주가 태어나자 낙담해서 옥함에 공주를 넣어서 바다로 뛰어보낸다. 무슨 내용인가요? 무슨 내용인가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야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야. 그죠? 기야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바닷가에 사는 노부가 자 버리면 누가 도와주는 거지? 조력자가 반드시 등장하게 돼 있어요. 조력자가 없으면 얘는 죽는 거잖아. 그치? 대왕마마 중전마는 자식을 버린 죄로 바리공주를 찾고 불사약을 먹지 않으면 죽을 운명에 처하는 거야. 신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죠. 이를 알게 된 바리공주는 남장을 하고 불사약을 구하러 가는데 엄청난 효행 포인트야. 나를 버렸는데 아버지 엄마가 나를 버렸는데 그걸 알게 되고 불사약을 구하러 가는데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 벌써 느낌 싸하지 저승까지 갔어. 이미 비현실적이야. 비현실적. 자, 이거는 고전문학의 아주 큰 특징인데요. 비현실적 그런 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전기적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기적은 기에서 전할 만한 이야기다 이런 뜻이야. 기이한 이야기다.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죠. 자, 한 곳을 당도하니 약수 삼천리가 가로오거나 아기가 이리저리 여기서 말하는 아기는 공주를 말하는 거겠죠. 약수라는 거는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고전시가 설명하면서 이제 많이 나올 건데 우리가 이걸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고전을 공부할 때는 이 고전이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고전 문학이 활성화됐을 당시에는 어느 나라와 교류가 진짜 활발했냐면 중국과의 교류가 진짜 활발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의 문화와 교류가 많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배계층의 문화는 더 심해요. 뭐 이거는 별로 안 심하지만 특히 그래서 이따가 시가 배우면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중국의 고사나 중국의 인명, 사람 이름, 중국의 지명 이런 게 막 튀어나와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고사를 다 외울 수가 없지. 외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쫄아 아이들이. 뭔 말이지? 근데 다 무시해도 돼. 그거 무시해도 돼요. 몰라도 풀 수 있어. 왜냐? 대부분 이 고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의 학식을 뽐내기 위해서 등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앞뒤에 반드시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세요. 여기 나오는 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속의 전설을 하는데 부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기러기 깃털조차 가라앉는 그런 강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강이죠. 현대 과학기술로는 당연히 뭐 건널 수 있지만 그때는 못 건넜죠. 그래서 이 약수가 나오면 영원한 이별, 죽음 뭐 이런 거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너야 되는데 누가 도졌어?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갔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금지팡이를 던지니 칠색 무지개가 쫙 쏘는 거야. 벌써 뭐야 지금? 이거 거의 해리포터 같지 않니? 나 해리포터 보고 되게 실망했는데 난 해리포터가 대단한 걸 하는 줄 알았는데 맨날 옆에 조력자가 있던데 그걸 물에 넣어 물에 넣으면 아가미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있어. 그를 타고 한 곳에 도착하니 키는 장승 같고 얼굴은 쟁반 같고 눈은 등잔 같고 귀는 집신 같고 손은 질병 같고 손은 소댕 같고 발은 석자 새치고 되는 이가 장승같이 앉아있거나. 자 얘들아 이게 중요하겠냐고. 여기 A라고 되어 있긴 한데 결국은 얘를 어떻게 좀 잘 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그려본다면 이라고 선생님이 말하고 있으니까 묘사된 거죠. 나는 분명히 글을 읽었는데 그림이 떠오르는 거니까 마치 그림을 그린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인물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인물일 것 같은지만 파악하면 돼요. 어떻게 느껴져? 이런 사람이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지 않아? 그치? 아기가 앞으로 다가가서 삼배를 올려서 3번 절했어? 무장승이 나왔네요. 이 인물은 무장승이었어. 사람은 아니겠지? 입을 열어 말하기를 그대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랬어. 날짐승이 길 벌어지도 못 들어오고 기어다니는 벌레도 못 들어오고 해동청 사냥용배 또 자 어떤 곳이야 여기가? 이곳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해동청 사냥용배도 쉬어서 넘어올 정도야. 육로 삼천리, 한로 삼천리, 약수 삼천리 너는 어찌 만든고? 라면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죠? 살아있는 그 무엇도 올 수 없는 정승 세계였어. 아기가 여짜오되 소신은 국왕이 7째 왕자인데 아까 뭐라 그랬지?
공주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뭐 하고 있어 지금? 속이고 있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있어요. 밴드 듣는 친구들 소리 들려요?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메시지 써주세요. 일국지 왕자인데 입장승객 양류수를 얻어다가 부모 복양하러 왔습니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나뭇값, 불값, 물값을 가지고 만나니까 엄격결에 못 가져왔다고 해. 돈 내라는 거죠. 그러면 나뭇값에는 낫없이는 그러하오면 나뭇값 대신에 낫없이 3년을 나무를 베주겠대. 불 대신 불값에는 불씨 없이 불 3년을 떼어주고 물값에는 뒷동산 꽃밭에 물을 3년 길어달래. 무리한 요구를 하죠? 총 몇 년?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엄마 아빠를 위해서 저승 가가지고 9년 동안 봉사하래. 그랬더니 그도 부모 그럼 여기서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신화가 되겠니? 설화가 되겠니? 그 정도는 좀 아니야. 부모 복양이라면 하겠다 그래. 낫없이 그렇게 해주고 불씨 없이 해주고 이렇게 다 해줬어. 석삼년을 두고 봐도 앞을 봐도 여자를 잡히요. 자 이때부터 이제 무장승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앞을 봐도 9년을 봐도 모른단 말이야. 좀 이상한데. 자 앞을 봐도 여자 같고 뒤를 봐도 여자야. 자 그러면서 갑자기 프로포즈를 해요. 뜬금없이. 프로포즈를 해요. 그와 나야 부. 그래서 너희들 옛날 고전 신화나 설화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재밌어.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몰입해서 보면 안 돼. 우리가 뭐 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서사 문학이라고 했잖아요. 서사 무가 문학이라고 했잖아요. 이 안에 어떤 그 뜻이 담겨 있는 거겠죠. 혼인을 통해서 결혼하자 그래. 외로웠나 봐. 그도 부모 복양이라면 그리 하겠대. 돌아가시겠어. 그치? 그 사이에 돌아가시겠어. 결혼까지 해. 그래서 천지로 장막 삼고 일월로 등축 쌓고 산소로 병풍 쌓고 샛별로 등총 쌓고. 이거 중요하냐고. 안중에 쭉 읽어 스토리를 봐. 어떻게 했어? 결국 어떻게 했어? 결혼했어. 그 뜻이야. 초경이라는 건 7시에서 9시 사이고 이경이라는 건 9시에서 11시 사이예요. 불러도 됩니다. 아직. 동치마요. 아들을 몇 날 또 9시. 이런 숫자도 아마 의미가 있을 거야. 주술적으로. 그죠? 나는 모르지만 난 무당이 아니어서 모르지만 그지? 아들을 7을 낳았대. 자 그러면서 이제 아기가 여기서 아기는 계속 바리공주예요. 하루는 천기를 바라보니 나라의 조물이 시기하여 자미성이 떨어진다. 자 이것도 굉장히 주술적인데 예전에 너희들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자미성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 선생님 옛날에 그 뭐였지? 아이유 나오는 거? 달의 연인 보복영심이요. 그거 그때는 안 보다가 나중에 미쳤던 적 있어요. 잠깐 순간. 그러고 막 밤새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창피하지만. 그때도 보면 자미성을 맨날 얘기해. 그 법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미성이 뭐냐면은 천자의 운명, 왕의 운명과 관련된 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엄마 아빠가 왕이잖아. 왕. 엄마 아빠가 왕과 왕이잖아. 근데 어느 날 하늘을 봤더니 자미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뭐야? 누구에게 문제가 생겼어? 엄마 아빠한테 문제가 생겼다라고 직시하는 거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같은 평민은 모르지만 간만에 몽사를 얻으시니 대왕마마 금관자가 부러져 배들이다.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 이게 부러져 있는 거야. 부모님이 어떤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중전마마의 은관자도 부러져 배들이다. 양전 양마마가 한나라시에 승하하실 꿈이니 바삐 가려하나이다. 양수 내나 이래. 그러면 갔다 오래. 괴던풀이 네가 깃던 물이 야골라 양누수였고 네가 배던 풀이 개안초였고 삼색 도화는 베리용이니 가지고 가라. 아기가 무생하에 양누수를 잔뜩 담아 짊어지고 일어서니 철천지 대효라. 얘네 철천지 원수 들어봤지? 그죠? 철천지가 하늘을 사무치는 그런 대효자다 이런 얘기야. 올 때는 무생하리더니 가실 때는 금항아리 되었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어때? 고된 노동을 감내한 후에 목적한 나를 이루고 가는 거죠. 그죠? 자 스토리 뭐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 고일 예비 고일 상대로 하는 교재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줄거리를 아주 많이 넣어놨더라고. 바리공주는 이상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만 죽었으면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제일 다시 갔어. 너무나 주술적이지. 그죠? 근데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굉장히 되는 것 같잖아. 뭔가 이 주술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신의를 줄 수 있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안 어렵죠? 여기서는 지금 1, 2, 3번 문제 중에서 3번이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지만 다시 바리공주를 지금 제대로 배웠다? 그건 좀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만 여러분이 뭘 알아놓을 수 있냐면
아, 이런 장르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바리공주가 전체적으로 어떤 스토리구나. 그 다음에 3번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자, 이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영웅소설에서 이 구조가 많이 나오는데 영웅소설을 여러분이 배우신다. 이건 고1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영웅소설이 나오신다. 그러면은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영웅 일대기. 영웅적 일대기. 이거는 좀 써놓을게요.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냐면 고귀한 혈통입니다. 예, 고귀한 혈통. 그러니까 영웅은 고귀한 혈통인 거야. 당연히 높은 고관대작의 자식은 기본이고 뭐 하늘의 손자, 그지? 물의 신의 그지? 동명왕도 그랬죠. 다 하늘의 손자 막 이래. 여기도 막 아버지 황제고 막 이래. 그 다음에 기이한 출생. 여기서는 이제 기이한 출생이 뭐 약하죠 사실, 그죠? 버려진 정도겠지만 뭐 힘들게 얻은 자식인데 7번째도 또 딸이었고 뭐 이런 특징이 있지만 정말 신화 같은 데는 대박이죠. 알로 막 태어나 보지. 그치? 엄마가 막 곰이고 그치? 엄마가 막 곰인데 사람 되고 막 이러잖아. 기이한 출생. 3번째는 항상 뭐가 있냐면 뭐 기아. 어릴 때는 기아가 있어요. 버려져. 근데 그거 당연히 누가 조력자가 나타나서 극복. 조력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어쨌든 극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2차 위기가 또 와요. 실명. 왜냐? 얘들아 봐봐. 영웅이 아무런 위기가 없으면 영웅일 수가 없잖아. 스파이더맨, 뭐 배트맨인데 악당이 없어. 애들이 맨날 놀아줘요, 거미줄이랑. 그 영웅이랑 할 수 없지. 항상 시련과 고난 있어. 그 다음에 시련과 고난에서 죽어버리면 또 영웅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극복하고 성공하죠. 엄청 성공하죠. 영웅이야, 영웅의 스토리.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 부분이 이 고귀한 혈통의 증거, 이 부분이 이 기이한 출생의 근거, 이걸 연결해서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영웅 소설이 우리나라 그 고전 소설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이 문제도 지금 보시면 그죠? 가부분이 고귀한 신분, 나부분이 버림받은 거, 다부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다음 몇 번입니까? 4번 잘한다. 자 다음 작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가자. 자, 다음 작품 뭐예요? 공방전이에요. 공방전. 얘는 이제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착착착 흐름을 아직 고전 소설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내려가 보시면 가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전체. 자, 우리가 이러한 장르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서사문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서사문학은 뭐예요? 줄거리가 있는 문학이죠. 그죠? 그 안에 인물 사건 배경이 들어가요. 자, 가전체라는 거는 전동을 한번 쳐볼까요? 전기란 뜻이에요. 전기. 이 전기 말고 전기가 뭐더라 얘들아? 위인전 같은 거 배웠잖아. 고전 소설은 공부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유독 전으로 끝나는 작품이 많습니다. 그죠? 홍계월전, 여기도 있어. 공방전, 홍길동전, 춘향전, 신청전, 이생규장전 난리 났죠. 운영전 전으로 끝나거든. 전이라 하면 원래 뭐냐면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지는 하여튼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거의 다루는 내용이 이 사람에 대한 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춘향전 그러면 춘향에 대한 이야기. 그죠? 허생전 그러면 허생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가가 붙어요. 이거 거짓 같아요. 거짓. 그러면 가전체라는 것은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데 페이크라는 얘기예요. 페이크? 왜 그런 거냐면 별표입니다. 인물이 아닌 사물을 의인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물을 의인. 되게 중요해. 사물을 의인화하는 거야. 그럼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야? 문학이라서. 재미를 줄 수 있잖아. 니네 이소부화 같은 거. 이소부화 같은 거지. 이소부화. 미안해. 잠깼지. 이소부화 같은 거잖아. 이소부화 특징이 뭐지? 사실 주제는 뭐야? 사람 사는 얘기잖아.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됐지? 동물에 빗대어줘. 그죠? 동물에 빗대서. 그러니까 우의적으로 형성을 하는 거야. 왜 그러면? 재밌어. 흥미로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풍자라고 해요. 자, 얘는 대부분의 목적이 뭐냐면 계세증인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계세증인은 뭐냐면 그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야? 깨우친다는 거거든? 가르친다는 거지. 근데 계도 뭐 이런 말 들어봤지? 경계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세상의 어떤 뭐 부조리라든가 부정적인 요소들을 경계하고
사람을 벌한다는 얘기야. 잘못한 사람을 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훈을 주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야. 그러면 풍자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풍자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돌려각이라고 얘기했다 선생님이. 돌려각이라는 건 뭐냐면 비판할 목적이 있는 거야. 공격과 비판의 의도가 있는 거지. 그런데 뭐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말하는 거, 돌려서 공격하는 거 우리가 풍자라고 하거든요. 돌렸잖아요. 사물을 인하했죠. 아마 이 공방전이라는 것은 이 가전체 문학 중에서 이제 되게 유명한 작품 중에 이 공방전, 국선전, 국순전 이 정도로 배우거든요. 근데 이 공방전이라는 건 뭘 소재로 한 거냐면 돈이야, 돈. 그러면 이 돈의 속성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마 이 시대에 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폐당, 병폐 이런 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돈은 이게 문제입니다. 돈은 이러이러한 게 문제입니다. 그건 비문학이라는 거지. 그치? 첫째, 이게 문제고, 둘째, 이게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책 토론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공방전으로 쓰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문학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돌려 까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돈의 속성을 통해서 그 돈의 구조리, 뭐 병폐, 폐단, 뭐 폐단이라고도 하죠? 세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걸 비판하는 의도로 갖고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 특징, 이게 별표예요. 가전체 문학에서는 그래서 이 특징, 풍자적인 내용, 사물을 인하여서 계세 증인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나중에 그 소설 등장에 아주 영향을 미쳐요. 창의력이 발달된 허무소설. 되게 재치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거 포인트, 사물을 인화, 교훈, 계세 증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 별표 이거예요. 구성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거나 첫 번째 부분에서 약간 이제 사물을 의인한 거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고, 두 번째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요. 비평하면서 끝내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신이 말하길, 이게 포인트야. 이렇게 시작해. 이 사신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후대에 와서 이 공방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런 식으로, 사신은 말한다 이런 식으로. 얘가 누구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작가의 대변인 거야. 그럼 여기서 당연히 주제의식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주인공에 대한 논문. 당연히 여기가 주제, 교훈, 문집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본문 보시면 공방의 자는 관지다 이러면서 저 뒷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있다. 밑에 있다. C 부분 보세요. 사신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만나시더라도 마지막 부분에 사신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사신은 말한다. 사신이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전체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공방전은 사물을 의인화해서 일대기를 전기 형식으로 기록한 가전체다. 역전을 의인화했다 중요하고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별표 칠게요. 돈의 폐단과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을 풍자함으로써 그 당시 그릇된 사회상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의식을 드러냈다. 이거 있잖아. 미안한데 이거 미안하지가 않지. 이거는 다행인 게 여기서는요 현대어로 거의 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도 전혀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배울 때는 이거보다 훨씬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을 미리 좀 보고 간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방이라는 건 옛날에 동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역전이 이렇게 생겼어. 그지? 상평동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관지라는 건 꿰인데 우리 옛날에 이렇게 역전 이렇게 알지? 이렇게 생긴 거. 괜히. 꿰미. 공방의 자는 관지이다. 이러면서 이름 붙인 것부터가 재치가 넘치지 아주. 그의 선조는 옛날에 수안산의 은거에서 동굴에 살았는데 내가 의인하잖아. 일찍이 세상으로 밖으로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돈이 유통이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야?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선조가 은거했다 이거를 옛날에 돈이 안 쓰였다 이 뜻이고요. 그런데 비로소 황제 때 중국의 고대 전설성의 제왕이 인원시 이런 헌원시 몰라도 돼. 성질이 강경해서 세상 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무슨 뜻이냐면 잘 쓰이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 돈이 나왔지만 별로 쓰이지 못했다. 관심 받지 못했어. 자, 사람을 불러서 관상 보게 했더니
그 산야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칠어서 사용할 수 없지만 만약 임금님이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화폐 여러분이 역사를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피곤하지만 졸면 안 돼?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막 호목으로도 쓰고 쌀로도 쓰고 뭐 조개 껍데기로 쓰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동전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시기를 말하는 거지. 그치? 거칠어서 못 쓰지만 어떻게 하시면 쇠에 불에 녹여가지고 제대로 만드시면 제대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라면서 주조 공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든 자리이니 임금님께서 완고한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뭐를 만들었다는 얘기니? 구리로 썼다는 얘기지. 뭐 별거 아니야. 되니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동그라미 쳐보자. 밑줄 쳐볼까? 화폐가 유통됐다는 얘기죠. 이후 난리를 피해서 강가의 수타로로 이사해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자, 우리 아까 가감체의 도입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했니? 가게가 뭐냐면 그 집안의 내력. 옛날 조상은 어땠고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됐다. 모든 가정체는 다 이렇게 시작해요. 다 처음에 도입부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공방 얘기를 하게 되겠죠. 두 번째 문단에서부터는. 자, 공방의 아버지인 천은 아버지의 천인데 실제 중국의 화폐였어요. 예. 화폐는 실제 화폐였어요. 주나라의 태제로 나라의 세금을 담당했다. 무슨 뜻일까? 이거 해석하는 게 잘 나와. 이게 무슨 뜻일까? 아버지가 세금을 담당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세금을 뭘로 냈다는 얘기야? 천으로 냈다는 얘기죠. 세금을 돈으로 내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정확히 쓰는 거야. 공방이 사람 되면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대. 이제는 잘 적응하기 시작했어. 자, 공방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방에 이제부터 인물의 공과 사가 나와. 잘한 것도 나오고 공과 과실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과실 위주로 막 나오게 되면은 이 작가는 이 돈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얘기하는 거죠. 좋은 역할을 하면은 좋은 시각으로 쓴 작품도 있습니다. 국선생변 같은 거. 이미 이름 자체가 국선생변이잖아. 홍려경이 되었대.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당시에 오나라의 임금인 비가 이거 이름이에요. 임금 왕의 이름이야. 자, 벌써 느낌 안 좋지? 교만하고 참남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의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는 얘기는 자 봐봐 이 시대에 이 비라는 임금 시대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니? 부정부패가 막 엄청났다는 얘기지. 뒷돈거래 되게 많이 하고 뭐 이런 의미겠죠. 호제 때 나라가 텅 비고 이제 어떻게 돼서 다음 왕 때니까 완전 망이 됐지.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제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으로 임명했다. 부민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지만 백성을 어떻게 하는 풍요롭게 하는 벼슬. 그래서 요때는 좀 그래도 좋은 일을 한 건데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폐를 막 많이 만든 거죠. 그의 무리인 또 누구 있어? 염채스.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금과 철. 근과 함께 조정이 있었는데 근이 항상 공방을 가형이라고 부르면서 이미 같은 벼슬을 하는 사람끼리 호영호제하면 벌써 싸하지. 그지? 뭐 너무 막 비리를 함께 하는 경우 대부분 이러지. 그래서 가형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정도로 친했어. 자,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공방의 인물. 댐댐이.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어. 마이너스.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걸 좋아했다. 자, 드디어 나옵니다.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 대한 도자기와 철을 주저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도록 하고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자, 여기서 지금 돈이 많이 유통이 되면서 공방의 영향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해들을 부정적으로 지금 기술하고 있는데 이건 여기다 이렇게 엮고 써놓을게요. 그 당시 시대가 어땠는지. 산업공상 들어갔다? 그죠? 사가 뭐죠? 선비. 농사. 이거 공업이죠, 공업. 손으로 뭐 만드는 거? 장인들. 얘가 상업이거든? 그러면 그 당시의 이데올로기는 어땠어? 농사를 백성의 어떤 삶의 근간으로 보고서 농사를 최고로 삼았죠. 근데 생각해봐. 농사를 쉬워, 어려워? 겁나 어렵지? 근데 유통사회가 되면서 상인이 엄청 발달한 거죠. 자, 이거는 약간 선순환 구조인데, 좋게 얘기하면 선순환 구조고 구조가 순환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화폐가 발달하면 유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 간편하잖아, 교환이. 그지? 만약에 뭐 하나를 갖다 팔려면은 쌀 뭐 몇 가마니가 화폐다 이러면은 교환이 되게 어렵지만 공통 화폐가 딱 존재하면 물물 교환이 아닌 굉장히 현물이 쉽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폐의 활성화는 상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 상업이 발달하면 화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사회적 현실을 그 당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럼 당연히 얘는 쉽게 돈 벌잖아요. 되게 쉽게 돈 벌잖아요. 얘는 힘들게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를 좁게 만들었다는 거지. 당시 관관들이 자주상소를 올려 공방을 비판했지만 호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공방은 교묘하게 권세 있는 귀족, 자, 또 여기 나온다 또. 교묘하게 권세 있는 귀족들을 섬겨 그 집을 드나들었다. 재밌지? 돈이 드나들었겠어? 무슨 뜻이겠어? 권세 있는 자들이 뒷돈을 받아 챙기고 부정과 비리가 만연했다는 뜻이죠. 그죠? 관직을 올리고 내리고 보세요. 관직을 팔고 관직을 올리고 내리고 매간매직이에요. 매간매직. 그 당시 이랬다고. 부패와 관리들이 돈을 매개로. 맞아요? 공경들이 절개를 꺾고 공방을 살기니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두어 문건과 서류가 산과같이 쌓여 가히 셀 수가 없었다. 부정부패의 현실. 매점매석 공방은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하다. 그 다음에 또 단점. 여기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잘 나오냐면 여러분 1학년 때는 안 나와요. 1학년 때는 안 나오는데 화상세만 빼고 화상세만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모의고사에서 나왔으면 우리도 만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식의 출제가 더 잘 되냐면은 공방에 어떤 공과 과가 있으면 공에 해당하는 게 사실일지 문제, 내용일지 문제, 과에 해당하는 게 뭔지 이런 거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방은 여기 지금 물어보고 있죠?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 현인과 불초한 것. 현인은 현명한 사람. 불초소자 들어봤죠? 불초소자. 불초소자. 어리석은 사람. 못난 사람. 비록 시장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 우리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 표면적으로 어쨌든 법적으로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상원인을 굉장히 멸시했던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어울리면 안 된다고 본 거지. 시장 사람이라고 해서 재산이 과리는 게 아니라 재산 많으면 사귀었으니 소위 시장바닥 사귐이란 이런 것들을 말한다 하면서 사람을 사귀는 기준이 인품이어야 되는데 재물이나 이런 것들에 있는 현실을 풍자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강은 때로는 동네의 나쁜 소년들을 따라다니며 자 이거 되게 재밌지. 바둑을 두고 겨고 주사위 놀이를 일삼았다. 요새 우리 조카들 보니까 포켓몬 카드 대회 포켓몬 카드에 힘취해 있던데 니네는 이제 그런 거 안 하지. 근데 봤더니 당근마켓에 보니까 막 카드 하나에 막 3만 원 이렇게 한 장에 막 2만 5천 원, 3만 원에 팔고 그러더라. 그치? 그런 놀이 얘네도 한 거야. 이거 뭐야? 도박이지 도박. 도박을 썼다는 얘기야. 그치? 그거를 어떻게? 공방에 가서 그 바둑놀이를 했다? 격오놀이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승낙을 잘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를 두고 공방의 말 한마디는 무게가 큰 금 백금과 같다면서 엄청난 위력을 자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원죄가 지기하자 공유는 뇌물과 청탁의 문제를 들어 자 드디어 여기서 이제 공방이 파면됩니다. 간언하고 공방은 관직에서 쫓겨나. 이건 뭐야? 그 당시에 뭔가 화폐 유통이 아니면 이 화폐가 사그라들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당나라 때 국가대전이 넉넉하지 못하여 공방의 계책을 다시 쓰려 하지만 공방은 이미 죽어 사라졌다는 얘기지? 화폐가 사라진 이 화폐. 폐기가 됐다는 얘기겠지. 뒤에 제자들은 또 있었어. 그 뒤에 막 돈들이 또 있었겠지? 공방에게 조이대부 소부승이라는 벼슬을 냅니다. 그러다 송나라 때는 다시 공방의 무리들이 세력을 잇고 공방의 아들 윤 불법으로 물건을 취득한 것이 발각되어 죽임. 이때도 부정이 사용됐네. 자, 이렇게 해서 공방의 행적이 전개가 됩니다. 중간에 됐죠? 첫 번째 가계. 그 다음에 공방을 소개하고 공방이 뭘 어떻게 잘못되고 잘했고 뭐 이게 뭐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 나오는데 비평. 알겠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럼 비평이 이 부분이 뭐 주제라고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는다면 사람은 과연 충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공방의 때를 잘 만나 좋은 주인을 만나서 정신을 모아서 정중한 약속을 맺었고 처음에 이제 활성화된 이후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랑을 받았어. 당연히 이로운 일을 생기게 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여 인도를 갚아야 되는데 비를 놓아 전체적으로 요약이 되면서 다 나오죠?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자신의 무리를 심었다. 공방의 이러한 행동은 충신의 경계밖에 사귐이 없다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다. 공방이 죽고 그의 무리 다시 소년에서 교용되어 권력자에게 압박하고 올바른 사람을 모함했다. 비록 길고 짧은 이치가 하늘에 있다고 해도 원제가 공의 말을 받아들여서 한꺼번에 공방의 무리를 죽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다만 공방의 무리를 억제하기만 하여 후세까지 그 패단을 미치겠으니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을 항상 믿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겠는가 하다. 이게 이제 평가죠. 일보다 말이 앞서는 경계해라. 알겠지? 그런 사람은 경계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화폐의 사용을 경계해라.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안 어렵죠? 문제는 제가 말한 대로 나왔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보시면 1번 보면 뭐죠? 가전체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맞죠? 가전체 문학의 특징. 답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는 거. 아니고 사심이 논평하죠. 사심. 작가가 설정한 작가의 생각을 대신해주는, 대변해주는 사심. 자, 2번. 아까 이거는 뭐냐? 그 부분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지금 A, B, C. 뭐죠? 내력. 맞죠? 그 다음에 전개. 공방에 대해 소개하고 공과 가를 설명하는 부분. 마지막 사심의 평.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마지막은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현대적 관점인 거야. 이거 니네 해석이야. 이거는 빈부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이는 일단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 답이 됐었고 5번이고 답이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지 않죠. 돈만 많으면 친하게 지낸다고 했어. 근데 이거 말고 뒤에 평등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만 만약에 써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주장하는 바가 여기서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얘는 평등하게 사람을 사귀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가끔 애들이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위생부장전이요. 잠깐 쉬고 하기. 잠깐 쉬기는 좀 애매하지, 그지? 그냥 할까? 한 개만 더? 아니야? 너무 빨라? 알았어. 아니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나가도 돼요. 오늘 우리 4번까지는 숙제 돼 있죠? 자, 그럼 미리 숙제를 좀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이번 주는 모의고사를 내주지 않을게요. 내주지 않고 이거 다 해오는 거죠. 아니야, 이거 얼마 안 남지 않았나? 모의고사 내줘도 될 것 같은데? 안 푼 거 없지. 현대인강은 다 풀었고. 그죠?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저도 아까 모의고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닌가? 얘들아, 보면 다 했고 시조까지 돼 있지. 아니다. 4번까지 풀려있나? 아, 다 4번까지 풀려있어요? 아, 그럼 이거 다 푸는 걸로 할까요? 네. 이거 다 푸는 걸로 숙제할게요. 도전문학 단거나 10개, 근데 10개밖에 안 되는데. 아, 대신 문법 공부해보세요. 문법. 시험 보게, 다음 주에. 알죠? 문법, 우문 변동 부분 아예 시험지로 시험 볼게요. 우문 변동 체계. 우문 체계랑 우문 변동 부분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단거나 다 풀어오세요. 약간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5개 나갈게요. 3개 나갈게요. 3개. 아니구나. 3개를 나갈 수가 없구나. 니네 4번까지밖에 안 풀었다고 했지. 화장실 가세요. 얘들아, 잘 들렸니? 들렸으면 네라고 해줄래? 경문은 또 여기가 있지? 화장실 가, 얘들아. 뒤에 초콜릿 있어. 응. 뭐라고? 아니, 시가 됐잖아. 그럼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원래 우리 하루에 2개씩인데? 네.